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실현을 위한 프랙티컬 MSA 적용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이 늘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운영 관리 방식과 애플리케이션 구조 변경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많은 기업이 MSA 도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합하지 못한 아키텍처나 솔루션을 적용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솔루션 이병도 상무님과 함께 MSA 적용 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MSA 도입 방안을 논의해보고요. 아키텍처 설계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사업본부 이병도 상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데이터 솔루션에서 서비스 사업본부를 맡은 이병도입니다. 지금 저희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사업본부는 공공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요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서 이관하는 그런 리팩토링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MSA 적용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MSA 설계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데이터 솔루션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이병도 상무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실무에서 적용하는 프랙티컬 MSA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MS 사업을 많이 구축하면서 쌓아왔던 고객의 질문과 고민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법론을 정리를 했고요. 보다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정리한 방법론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솔루션의 프랙티컬 MSA는 MSA 도입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실패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MSA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술적인 문제를 다뤄 고객은 보다 비즈니스 도메인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MSA를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MSA를 채택하여 리팩토링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 순서는 1부에서는 프랙티컬 MSA 방법론을 고민하게 된 배경과 방법론 개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부에서는 해당 방법론의 절차대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인 MSA 적용 방법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CNCF의 선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CNCF에서는 대표적인 기술로 탄력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수많은 내부 서비스 통신을 고려하는 서비스 메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인스턴스형으로 쓰고 버리는 불변 인프라, 설정만으로 관리하는 선언형 API를 들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 중에서도 MSA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하면 영향이 큰 변경을 아주 자주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길에서는 항상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라는 세 가지 기술 요소가 함께합니다. 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끄는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기술 요소는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강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AWS나 넷플릭스와 같이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엄청난 트래픽을 가진 사이트와 같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문제 말고도 이 세 가지 기술 요소에 대한 고민은 바로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본 전사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닉스 장비는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고 대세가 클라우드라고 하니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면 바로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발생하죠. VM에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면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경량화되고 분산되도록 MSA 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나누게 되면 기존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던 배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되고 자동화된 CI/CD에서 DevOps 문화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에 이 MSA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MSA 왜 적용할까요? MSA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개척자들, 즉 넷플릭스나 우리나라 예를 들면 쿠팡, 배민, 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래픽에 지속적인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이 배수진을 치고 싸워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떨까요? 제가 구축하거나 컨설팅 해온 곳에서는 아직은 모놀리식으로도 버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에 이르러온 그 유지보수 해온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술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고 어차피 개편해야 한다면 경쟁을 위해 MSA를 선택하고자 하는 곳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이 또한 생존의 문제가 직결됩니다. 요새 커머스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가 신기술을 무장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리팩토링의 대가 마틴 파울러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프리미엄이라는 주제로 올린 꽤 유명한 글입니다. 마틴 파울러는 MSA 스타일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무분별하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MSA는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늦출 수 있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고려하라고 하고 모놀리식으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지 않는 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려하지 말라고 가이드하고 있죠. 마틴 파울러뿐만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대가들은 모놀리스 안의 모듈성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SA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무엇이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게 하는 걸까요? CNCF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MSA를 도입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기술을 결합하여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지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먼저 안 해본 거죠. 생소하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또 모놀리식의 복잡함 때문에 MSA를 구현하는데 또 다른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서비스를 분할하고 DB도 나눠야 하며 통신은 호흡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그 트래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외에도 트랜잭션, 연계, 정합성, 모니터링, 테스트 등 업무 고민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MSA를 채택하면서 수많은 OSS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되었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문제를 고민하고 조직을 만들거나 아예 OSS 관리를 매니지드하는 업체도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CNCF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정리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었죠? 하지만 저는 랜드스케이프를 보자마자 이 많은 기술들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먼저 생겼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그 맨 하단의 영역 위에
런타임을 올리고 런타임 위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백킹 시스템들을 보실 수 있고, 좌측에 보시면 플랫폼과 옵저빌리티 및 분석 관련 여러 솔루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화면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요 링크된 사이트를 가보시면 여러 기타 스페셜한 요소도 있습니다.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정보에 혼돈이 있습니다. 다음은 MSA에서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12팩터입니다. 12팩터 단넷에서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고 세부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도 있지만 사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칙, 체크리스트에 활용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MSA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주로 적용되는 것은 DDD 방법론인데요. 하지만 DDD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도메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추상화해서 모델링하는 데 중심이 되는 방법론으로 MSA를 추진할 때 핵심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MSA의 여러 기술 요소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고 MSA를 도입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SA를 더욱 숨막히게 하는 데스스타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MSA의 모든 발표 장표에서 사용한다는 이런 아마존과 넷플릭스 아키텍처 구조이죠. 수만 개 이상의 서비스가 통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세부적인 것은 그들도 알기 어렵고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잘 돌아간다고 홍보하는 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MSA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과 고민거리를 살펴봤습니다. MSA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들은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더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모놀리식을 유지할까? 아니면 일단 컨텍스트만 나눠? 중간 단계는 없나? DB는 안 바꾸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도 많이 하시고요. MSA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적합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천하고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혹자는 이제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기까지 과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주장합니다. 모놀리식이면 실패한 거고 MSA는 성공한 것일까요? 각각의 아키텍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경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높은 프리미엄을 떠안고 MSA를 갈 것인지 아니면 모놀리식에서 MSA를 일부 채택할 것인지 현재 회사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아키텍처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분해해보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할 것과 합칠 것을 정해서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준 높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데이터 솔루션에서는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MSA 방법론을 정립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보다 현실에 맞는 MSA 구현을 위해 이를 프랙티컬 MSA 방법론으로 명명하였고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분석 설계 단계에서 거쳐야 될 5가지 스텝을 제시합니다. 설계 계획과 기준을 정립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한 후 식별된 마이크로 서비스 협업 패턴을 설계하여 아키텍처와 기술 스택을 정의하는 순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수준과 목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기초 분석을 실시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단계는 DDD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분석하고 분해할 서비스 후보를 도출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 도메인 전문가, 즉 현업 담당자와 IT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과 상당한 시간 투자를 요합니다. 택티컬 디자인까지 제대로 하려면 서브 도메인 하나에 약 4주에서 8주 가량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도메인을 다 분석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상황에 따라 단축하고 대신 서비스 협업 패턴 설계 과정을 두어서 패턴별로 묶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패턴이 정의되게 되고 나면 이를 통해서 전체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기술 스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은 한 번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소개될 개발 단계 방법론과 묶어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과 잘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해당 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쿡북으로 제작되고 개발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실제 구현에 적용되는 틀을 가진 코드까지 같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MSA 관련 기술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이드를 따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단계 방법론인데요.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화면 설계와 더불어 API를 중심으로 백로그를 만드는 작업을 한 후 API 목 작업을 하게 됩니다. API 목은 프론트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자체 간에도 소통 도구가 되어 매우 중요하고, 목이 있다면 개발과 인프라 일정 계획의 크리티컬 패스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듈은 다시 피드백되어 다시 리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단계로 피드백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문제로 다시 합쳐거나 새롭게 분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발생하고요.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진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단계의 쿡북은 개발자 가이드로 활용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됩니다. 따라서 다음 스프린트에서 새로운 개발자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방법론에서는 그동안 접해왔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고민을 담은 점진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랭글러 패턴을 적용하여 추진하되 다음에 4가지 측면의 중점 고려사항을 점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분할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분할에서 요새 개발자들에게 유행하는 또 다른 DDD, 디데이 드리븐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DDD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었고, 택티컬 디자인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대부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수준과 목표에 부합한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 일명 찍기도 합니다. 문제 없을까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현업과 IT의 협업이 있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고요. 설사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이터레이션과 리팩토링이 있습니다. 둘째는 프론트 기술 적용 부분입니다. 대부분 MSA에서는 백엔드만 이야기할 뿐 프론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프론트 부분은 또 다른 전문 분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모놀리식을 MSA로 분할하면 기본적으로 프론트와 백엔드가 분리되고 여기서 고객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프론트 기술을 채택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객과 같이 고민하도록 기술 스택에서 이를 다루게 됩니다. 셋째는 API First 디자인입니다. 서비스 또는 MSA 수준을 고민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API를 먼저 도출한 후에 서비스와 DB를 분해하고 고민한다면 모듈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PI가 먼저, 서비스와 DB는 나중에라는 모토로 점진적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데이터베이스 적용 방안입니다. 기존 사용하는 오라클이나 MS SQL과 같은 상용 DB를 포스트그레SQL이나 MySQL 등의 오픈소스 DB로 바꾸기만 하는데도 신규 개발의 60%에 해당하는 개발 프리미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DB 분해까지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MSA를 적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모든 서비스에서 대부분 참조하는 마스터 데이터의 경우는 개발 프리미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점진적인 분할을 하거나 일정 부분은 기존 DB와 모델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법론 외에도 고객과 함께하며 체험하는 다른 방법론도 존재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타를 인수합병한 VM웨어 탄주랩의 스위프트 방법론입니다. 예전에 FTX 또는 앱 내비게이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법론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순서와 절차와 수준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바뀔 수 있고요. 기본적인 절차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션과 OKR을 정의해서 목표를 이해하고, OKR은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입니다. 어떤 목표와 거기에 해당하는 최종 결과물을 미리 정의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벤트 스토밍을 위해서 업무 도메인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보리스와 스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탄주에서 명명한 다이어그램이고요. DDD에서 서비스 관계를 도식화하는 게 보리스, 각 서비스 명세를 만드는 부분이 스냅이 이 부분인데, 이러한 고유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분해하고 코드를 개발하고 다시 OKR로 피드백하여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방법론입니다. 더 자세한 건 VM웨어 탄주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MSA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민과 또 이를 고려한 MSA 도입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상무님께 좀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A 도입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MSA 도입 시에 기술 역량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역량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무 도메인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MSA를 받아들일 조직 문화와 적정 비용 내에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A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하나의 패턴이고요. 모두가 MSA를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측면과 페인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거나 혼합된 방법론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놀리식과 MSA 아키텍처가 혼합된 과도기적인 아키텍처를 채택을 한다면 개별적인 솔루션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멀티그레인드 아키텍처라고도 하는 이런 혼합식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는 기술 기반 프레임워크는 통일하는 게 이런 비용 절감 부분에 맞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일하게 되면 비즈니스 도메인의 분할을 업무 부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은 상무님 발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 절차대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세부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세부 태스크입니다. MSA를 도입하는 핵심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하고요.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고려사항과 리스크를 도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분할 기준의 원칙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가장 장애나는 부분을 분할한다든지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분할하는 등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 MSA를 구축 설계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정해진 일정 안에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범위를 선정하게 되고 최종 도메인 컨텍스트, 목표 모델, 기술 스택을 개괄적으로 스케치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부분입니다. 식별의 핵심 원칙은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리팩토링 원칙으로 적용되는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도메인을 분석하고요. 바운더리 컨텍스트를 도출하고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석된 정보를 통해 전체 도메인을 핵심 도메인, 지원 도메인, 공통 도메인으로 분류하고 서브 도메인을 나눕니다.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을 먼저 하고 지원과 공통은 따로 오는 서비스를 분해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혹자는 핵심 도메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도메인은 외주도 가능하며 공통 도메인은 솔루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상세 분석할 도메인을 이렇게 선정했다면 도메인별로 이벤트 스토밍을 해서 이벤트와 애그리게이트를 도출하며 정책과 솔루션, 외부 시스템 연계 등을 모두 같이 분석합니다. 분석된 애그리게이트 중심으로 바운더리 컨텍스트가 도출되고요. 이런 바운더리 컨텍스트 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캔디데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패턴 설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협업 관계를 분석하면 서비스 간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예를 들어서 장표를 구성해 봤는데요. 고객이 로그인해서 상품 조회를 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도식해 봤습니다. 로그인 시 인증 서비스를 먼저 호출하고 핀테크 본인 인증 솔루션과 고객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게 되는 인증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증 정보 중에 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IMDG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패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 조회 시에 상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카탈로그를 가져오고요. 고객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맞춤형 마이크로 서비스로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을 거래할 때는 거래 검증을 하고 거래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부 시스템과 별도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 시스템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니까 기술이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안티 커럽트 레이어라는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그림에서 보시면 내부 연계 부분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별도로 식별을 했고요. 또는 스토리지와 연계도 격리하고 모듈화에 집중하는 어떤 파일 마이크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처리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벤트 메시지를 발행해서 알림과 이력 로그를 별도로 비동기 처리할 수 있고요. 또한 재고 관리 같은 타 서비스도 거래를 처리했다면 이런 바로 이어서 연결 짓는 게 아니라 낮은 결합도로 서브스크립션 해서 비동기 처리할 수 있는 펍섭 패턴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비스 패턴 분석까지 끝났다면 업무에 맞게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식화된 그림을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파스와 같은 플랫폼을 선택하고 프론트 영역의 아키텍처 2번에서 보시는 3번에서 보시는 API 게이트웨이, 서킷 브레이커, 디스커버리, API 어떤 테스트와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부분, 중앙 집중해서 관리하는 어떤 컴피그 서버를 둘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너 아키텍처와 서비스 메쉬, 그리고 다섯 번째로 IMDG와 어떤 스토리지, DBMS 구성과 여섯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 큐를 통한 비동기 통신, 마지막으로는 CI/CD 자동화의 아키텍처 부분까지 고민해서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 정의입니다.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이 바로 플랫폼의 선정이 되겠는데요. 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고 파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솔루션 등을 위해서 버추얼 머신도 고민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추가 설치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벤더사를 활용한다면 관리용 서비스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이는 아이콘들은 다들 아시죠? 요새 디팩토 표준이라고 불리는 쿠버네티스입니다. 그 옆에 아이콘은 아시나요? 이 마이크처럼 생긴 아이콘은 요새 쿠버네티스에 묻힌 클라우드 파운더리입니다. 사실 이런 클라우드 파운더리인 CF는 한때는 포춘 500대 기업의 50% 이상이 사용했고 국내에서도 민간과 정부의 협업으로 개발한 파스타 플랫폼도 이런 C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사실은 쿠버네티스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뭐 반드시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뭐 CF도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요새는 사실 CF 개발자 경험을 살리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에 대한 기술 스택 정의 부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 요새는 ECMA6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어떤 jQuery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요새는 SPA 프레임워크인 React, Vue, Angular가 화두가 되었죠.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유즈보스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 기술을 뭐 프론트까지 바꾸지 않고 기존에 썼던 기술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클라우드에 보다 적합한 SPA를 도입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나아가서 SEO까지 고민한다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이 SSR 기술들, 더 나아가서는 크로스 플랫폼의 어떤 앱 네이티브 기술들까지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또 앱 없이 앱처럼 개발하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네이티브 지원 기술이 조금 약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같이 논의해서 아키텍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 언어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백엔드 개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의 80% 이상이 자바 스프링 MVC, 그림의 아이콘으로 보시는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고 있고, 스프링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MSA를 지원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의존성을 주입하여 쉽게 MSA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NET, 고랭, 어떤 노드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바와 함께 코틀린을 사용하는 것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술들을 혼합한 그런 폴리글랏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해당 언어별로 뭐 개별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스프링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싶다면 스프링 클라우드가 이런 기술로 이런 언어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카 앱을 구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gRPC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한 서비스 메시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언급하는 이스티오라든지 이러한 사이드카 방식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통신 부분인 서비스 메시 부분입니다. 뭐 서비스 메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 통신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외부 통신과 내부 통신을 모두 같이 서비스 메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내외부 라우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록시 패턴인데, 프록시를 통해 보안 인증, 매트릭 로깅과 로드 밸런싱, 장애 전파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는 L7 소프트웨어 레이어의 게이트웨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플랫폼 벤더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우터, 예를 들면 VMware의 고라우터나 쿠버네티스의 쿠베 서비스 및 인그레스 등으로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플랫폼 전체를 관장하는 좀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역시 넷플릭스 OSS 기반의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줄이었었죠. 컨테이너 간 통신에 또 C2C를 담당하는 그 내부 통신 서비스 메시는 부하 문제가 없다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역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넷플릭스 OSS의 유레카, 요새 스프링 클라우드의 서비스 레지스트리,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예전에 힉스트릭스였었던 리질리언스 4J도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줄 리본
매트릭스 등은 지금 EOS 돼서 신규 서비스에서 적용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 코드에 반영되기는 쉽고, 인프라 레벨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그 이스티오나 하시코프의 컨설 등의 사이드카 방식의 서비스 메쉬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MSA에는 이벤트 소싱과 CQRS로 대표되는 패턴 그리고 ORM을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객들이 어려워하고 생소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싱은 보다 깊숙한 서비스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좀 쉽지는 않고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부분은 기존 CQRS 패턴과 SQL 매퍼를 유지해서 개발 공수를 줄이는 그 부분을 적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특정 업무에 CQRS 분리하는 패턴을 적용하는 부분을 나누어 가이드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요 커맨드를 담당하는 DB는 이제 OSS DB의 경우에는 MySQL이나 PostSQL을, 단순 쿼리는 조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몽고DB와 같은 NoSQL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굉장히 고객이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신 랭킹 사이트의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랭킹 사이트에 보시면 역시 탑은 오라클, MySQL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그다음 포스트그레가 선두주자이고요. 몽고DB가 탑5에 있고, NoSQL 부분에서는 선두일 정도로 보편화된 그런 기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DB 전환 시 고려할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고객이 오라클이나 MS SQL을 쓰셨다면 OSS DB 전환 시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의 5,000 라인이나 1만 라인이 넘어가는 프로시저들을 가지고 있다면 성능 튜닝에 꽤 많은 공수를 들여야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만 해도 오로라 포스트 SQL은 프로시저를 지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IMDG 부분입니다. MSA를 적용할 때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는 공유 메모리 DB인데요. 그 용도로는 기존에 와스 클러스터 세션 공유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수를 줄이는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상태 정보를 임시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들, 또는 인라인 캐시나 캐시 어사이드 패턴과 같이 DB 정보를 캐싱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극히 일부로는 메시지 큐나 DB를 대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레디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탄주를 쓰신다면 젠파이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연계 부분입니다. 파스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REST API로 통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죠. 하지만 기존 스토리지를 버릴 수 없으니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VM 파일 시스템의 영역을 만들어서 컨테이너에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NFS 연결 지점이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주로 공통 파일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가 NFS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이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큐 부분입니다. 메시지 큐도 MSA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백킹 시스템인데요. 호출 후에 백그라운드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도메인 트래픽 분산을 한다든지, 도메인 간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이벤트 발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지금 가장 알려져 있는 카프카와 레빗 MQ가 대표적이고요. 용도와 이후 유지 보수를 고려해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고객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깅입니다. 로깅 부분은 컨테이너마다 흩어진 로그를 모아보고 파스 공간에 어떤 보관 주기 한 2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어떤 로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오래된 기술이죠. ELK와 요새는 EFK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성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파일 비트나 카프카를 중간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트릭 부분인데요. 파스 플랫폼에서도 매트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통합된 매트릭을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그 앱의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로 저장 분석하거나 이 프로메테우스로 분석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파나로 시각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래에 대한 추적을 트레이싱하기 위해서는 앱로그에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를 추가해서 추적하는 방식인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와 집킨을 연동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뭐 예거를 통해서 트레이싱 하는 것도 요새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PM 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APM 상용 솔루션은 통합 대시보드와 이제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뭐 엔드 투 엔드 거래 추적을 하는 부분도 요새 뭐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제니퍼나 인터맥스 같은 뭐 제품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요새 클라우드 모니터링 전용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CI/CD 부분입니다. 뭐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그 예시 아키텍처는 저희가 프라이빗 깃 레파지토리를 구성하는 경우인데요. 뭐 실제 파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소스가 이미지와 빌드돼서 런타임으로 구동되기까지 소프트웨어 모든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하고, 요새는 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까나리 배포나 블루그린 배포까지 모두 연동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I/C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브옵스의 협업 문화, 즉 얘기하면 보안 담당자, 뭐 개발자, 테스터, 운영 담당자가 모두 같이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MS와는 좀 별개로 컨설팅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기술 스택을 그 고객과 협의하여 선정하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술 스택을 좀 정리해서 정의해 놓을 수 있고요. 특히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간의 디펜던시도 굉장히 중요해서 잘 맞는 버전을 맞추는 것을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객의 상황과 예산 유지 보수를 고려한 점진적인 접근 방안인 프랙티컬 MSA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해당 단계별로 저희 자료를 보시면서 직접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데이터 솔루션에 MSA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장시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MSA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때 좀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좀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선택지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처음 MSA를 도입하려 하는 곳에 추천하시는 좀 표준적인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이제 MSA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에서 기술 표준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뭐 솔루션이나 표준보다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좀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상황에 맞게 표준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데이터 솔루션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스택을 고객에게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컨설팅을 좀 함께 하면 그런 쿡북들을 제공받아서 실제 현실과 상황에 맞는 그 자신의 표준적인 아키텍처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본 세션에서 프랙티컬 MSA 방법론, 현실과 상황에 맞는 MSA 방법론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네, 발표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데이터 솔루션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마지막으로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뭐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으신 부분이나 또 뭐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MSA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MSA에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어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비즈니스 도메인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기술들은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고민한다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MSA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과 또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고민하는 개발 실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